여보 왜 이래? 여보 제발! 의사는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바로 연락합니다. 119죠. 더 엘리시움 70대 남성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호흡이 가쁘고 의식이 흐립니다. 24시간 의료 서비스로 매달 90만 원을 받으면서 야간에 의사가 없는 것도 관례인가요? 노인들의 자존심을 거느리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최소화. 고급 실버하우스로 입주는 저세상골로 가는 KTX였습니다. 보증금 30% 위약금. 보증금이 4억이니 위약금은 1억 2천입니다. 정혜는 조용히 답했다. 비밀로 쌓은 건물은 언젠가 진실의 바람에 무너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신청과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칠순의 이정혜는 남편과 사별한 후 서울 외곽 24평 아파트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도 그윽은 텅 빈 식탁 위 찻잔 하나만을 비췄을 뿐이었다. 정혜는 혼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떠먹으며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봤다. 남편이 앉아 신문을 읽던 두 자리는 이제 허공일 뿐이었다. 벽 걸린 낡은 교원 자격증만이 그녀가 한때 교단에서 질서와 정의를 가르쳤던 교육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며느리 서연이 주말마다 찾아와 걱정 어린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대기업 홍보팀장인 서연은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제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서연은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시설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더 엘리시움이라는 실버하우스예요. 보증금 4억에 월 생활비 480만 원이지만 이 정도면 최고급 호텔에서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4시간 의료 서비스의 병원도 건물 안에 있고 수영장에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옥상 정원까지 있어요. 매일 선택할 수 있는 문화 강좌만 해도 서너 개씩이래요. 토요일 저녁엔 셰프 특선 코스 요리로 나온다고 하고요. 이젠 여왕처럼 사세요. 저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월 480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분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과 어머니를 최고로 모시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그가 혼자 맞는 저녁의 무게에 지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입주 첫날 정혜는 서연의 차를 타고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더 엘리시움에 도착했다. 3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다. 유리와 화강암으로 마감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건물 입구에는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대기하고 있었고 정혜가 다가가자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차문을 열어주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정혜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높이 1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천장에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바닥은 이탈리아 산대리석으로 깔려 있었다. 로비 중앙에는 분수가 흐르고 그 주변으로 가죽 소파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은은한 바이올린 선율이 공간을 채웠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정혜 선생님 환영합니다. 저희 더 엘리시움에서 가장 편안하고 품격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이 설명했다. 1층이 로비고요. 2층에는 종합병원금, 메디컬 센터와 대강당이 있어요. 3층부터 29층까지가 실버하우스 거주 공간이고 30층에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옥상에는 정원도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마다 세탁물 수거하니까 세탁 바구니에만 넣어두시면 돼요. 깨끗하게 다려서 옷장에 넣어준대요. 엘리베이터도 일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랐다. 거울로 마감된 내부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버튼을 누르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정혜가 배정받은 곳은 15층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호텔 복도를 연상시키는 카펫이 깔린 긴 복도가 나타났다. 벽면에는 명화와 복제품들이 걸려 있었고 간접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정의 방은 10평 규모였다.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었고 화장실에는 고급 타일과 자동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다. 작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된 공간이었다. 창문을 열자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젠 아무 걱정 마시고요. 정혜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짐을 풀고 나자 직원이 이달의 프로그램 안내문을 가져왔다. 화려한 컬러, 인쇄물에는 요가, 수채화, 서예, 탁구, 클래식, 음악 감상, 영화 상영회, 건강 강좌 등 매일 2-3개씩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혜는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니 하며 감탄했다. 입주 첫 주 토요일 저녁 정혜는 더 엘리시움의 특별한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만큼은 평소 뷔페식 식사 대신 셰프가 직접 준비한 특선 코스 요리가 제공된다고 했다. 30층 레스토랑으로 올라가자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진 테이블들이 눈에 들어왔다. 통유리로 된 레스토랑은 서울 시내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남산타워의 불빛,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의 조명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마다 은식기가 반짝였고 셰프 모자를 쓴 요리사가 직접 서빙을 했다. 올레인 요리는 랍스터 테르미도르와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에피타이저로는 푸아그라, 테리네를 준비했고요. 저희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고급 요리에 이것이 진정한 황금빛 노년이구나 하고 감탄했다. 식사를 마치고 입주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데 옆 테이블의 한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랍스터를 내려놓았다. 이상한데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해. 직원이 재빨리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오늘 들어온 신선한 재료입니다. 혹시 입맛이 예민하신가 봐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정혜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문득 궁금증이 들었다. 이렇게 비싼 비용을 내는데 정말 최고급 재료를 쓰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정혜는 2층 메디컬 센터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혈압과 혈당을 재고 의사와 상담을 마친 후 나오는 길에 게시판을 발견했다. 이달의 건강 식단이라는 제목 아래 화려한 음식 사진들이 붙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영양 성분이나 식자재 정보는 없었다. 저희는 프런트 데스크로 내려가 직원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실례지만 어제 저녁에 옆 테이블 어르신이 랍스터 상태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평생 건강관리를 해왔는데 월별 식자재 납품 내역이나 영양 성분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자료는 경영비밀과 회사 보호 규정상 공개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최고급 재료만 사용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혜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헐 480만 원을 내면서까지 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최고급을 자랑하는 시설이 가장 기본적인 투명성조차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은은한 간접 조명이 카펫을 비췄다. 그때 복도 끝 비상구의 비상등이 미세하게 깜박이는 것이 보였다. 다른 입주자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 지나쳤지만 정의 눈에는 그 깜박임이 마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멈춰서서 그 비상등을 한참 바라봤다. 희미하게 깜박이는 붉은 빛. 그 아래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진실의 조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입주 3개월째 정혜는 엘리시움의 균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 맛봤던 랍스터와 안심 스테이크는 어느새 냉동연어와 수입산 등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토요일 특선 코스 요리의 품격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 저희는 같은 층에 사는 윤미자와 식사 후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혜 언니, 나만 그런가? 요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아.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도 느꼈어.
처음엔 내 입맛이 변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다. 15층 맨 끝방에 거주하는 리자는 정혜보다 1개월 앞서 입주했다. 리자는 유쾌하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강단도 있었다. 남편 김만식과 함께 입주했지만 병약한 남편을 돌보며 홀로 시설의 문제점들을 관찰해왔다. 그런데 언니, 30층 수영장 가봤어? 미자가 물었다. 아직. 왜? 3주 전부터 시설 점검이라며 폐쇄됐대. 피트니스 센터도 기계 절반이 고장났다는데 수리할 생각을 안 해. 정혜는 눈썹을 찌푸렸다. 월 480만 원을 내면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었다. 더 이상한 건 통제였다. 정혜가 신청했던 수채화 강좌가 인원 부족을 이유로 갑자기 폐강되었다. 정혜가 입주민들과 시작한 독서 모임도 시설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공간 대여가 취소되고 모임 자체가 강제로 해산당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개인적인 만남까지 감시당한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정혜가 미자의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직원이 불쑥 찾아왔다. 이정혜 선생님, 윤미자 선생님 댁에 자주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설 이용 공정성 차원에서 특정 입주민끼리만 친하게 지내시는 건 다른 어르신들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친구 방에 놀러라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정혜가 되물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자주 모이시면 다른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어서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혜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남의 횟수까지 세고 있다니 이건 요양시설이 아니라 감시체제였다. 어느 날 저녁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며느리 서연이 아들, 손녀와 함께 정혜를 찾아왔다. 그런데 1층 로비에서 경비원이 가족들을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오후 9시 1분이 넘었습니다.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찾아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건가요? 서연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정혜가 저녁 산책을 나가려 해도 마찬가지였다. 경비원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막아섰다. 선생님, 규정상 9시 이후에는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린아이도 아닌데 산책 한번 못 나가나요? 죄송합니다. 안전 규정입니다. 편의점도 9시 이후로는 가지 못했다. 게다가 식단도 예고 없이 바뀌었다. 공지된 메뉴가 당일에 갑자기 다른 음식으로 대체되는 일이 잦았다. 정혜는 며느리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시설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다. 음식의 질 저하, 시설 폐쇄, 과도한 통제.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냉담했다. 어머니 9시 이후에 가족을 못 만나게 하는 건 물어 있지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싼 만큼 안전한 곳이에요. 제가 얼마나 알아보고 모신 건데요. 서연아, 이건 안전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는 끊겼다. 정혜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나깐깐한 어머니라는 선입견 때문에 서연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혜는 외면하는 며느리에게 실망했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을 멈추지 않았다. 정혜와 미자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먼저 관리비 내역서부터 분석했다. 정혜는 교사 시절의 꼼꼼함으로 매월 발송되는 고지서를 한 줄 한 줄 검토했다. 관리비 항목 중 수영장,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유지보수비로 매월 50만 원이 청구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수영장은 3주째 폐쇄, 골프 연습장은 입주 이후 단 한 번도 개방된 적이 없었다. 사우나는 설비 점검 중, 도서관은 장서 정리 중이라는 팻말만 붙어 있을 뿐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 피트니스 센터의 운동기들은 절반 이상이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유지보수비를 받으면서 유지도 보수도 안 하고 있잖아. 미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혜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입주민이 200명이라면 매월 1억 원, 1년이면 12억 원이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거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설 어디에도 보수의 흔적이 없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 저하가 아니야. 입주민들을 속여 돈을 빼돌린 사기야. 정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혜가 입주 당시 거부당했던 식자재 납품 내역을 끈질기게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실수가 일어났다. 신입 직원이 정혜의 요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한 달치 납품 내역서를 건넨 것이다. 정혜는 서류를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와 미자와 함께 분석하기 시작했다. 미자야, 이것 좀 봐. 서류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입주 홍보 때 내세웠던 최상급 한우, 국내산 최고급 식자재는 입주 초기 2개월만 사용되었고 3개월째부터는 저가 수입산과 냉동 식자재로 급격히 변경되어 있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혜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다. 보이는 것을 기록하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자. 폐쇄된 수영장 고장난 피트니스 운동기기들, 바뀐 식자재, 과도한 관리비, 취소된 문어 강좌, 해산된 입주민 모임, 9시 넘어 막힌 가족 방문. 하나씩 모이면 패턴이 된다. 패턴은 말한다. 이곳은 절약이 아니라 은폐를 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복도 끝 비상구로 향했다. 여전히 깜박이던 비상등 아래 바닥에 작은 물체가 떨어져 있었다. USB였다. 정혜가 몸을 숙여 USB를 뜯어드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졌다. 정혜는 고개를 들었다. 2층 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박소미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정혜는 USB를 꽉 쥐었다. 손에 작은 물체가 뜨겁게 느껴졌다. 이것이 진실의 열쇠일까?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정혜는 수첩에 기록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때였다. 정혜는 며느리 서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이번엔 꼭 들어줘야겠어. 여기 시설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정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난 2달간 발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식자재의 질처와 폐쇄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청구, 입주민 모임까지 감시하고 해산시키는 통제, 그리고 지난번 가족 방문 때 1분 늦었다고 막힌 일까지.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어머니, 1분 넘겼다고 저희를 못 들어가게 한 건 좀 무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싼 만큼 안전한 곳이에요.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알아보고 모신 건데요. 어머니는 워낙 깐깐하시니까 작은 것도 크게 보이시는 거 아닐까요? 서연아, 이건 작은 게 아니라. 어머니, 죄송한데 정말 급한 회의라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천천히 이야기해요. 또다시 전화가 끊겼다. 정혜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 워낙 깐깐한 어머니라는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다. 정혜는 외면하는 며느리에게 실망했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정혜는 미자를 찾아갔다. 미자야, 우리끼리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야. 어떻게? 오영진을 직접 찾아가서 따져볼게. 다음 날 오전 정혜와 미자는 2층 행정실을 찾아갔다. 정혜는 손해관리비 내역서와 식자재 납품 서류를 꼭 쥐고 있었다. 행정실 직원에게 민여훈 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자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사님은 바쁘신 분이라 사전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럼 예약하겠습니다. 오늘 당장이요. 정의 단호한 목소리의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내선 전화를 걸었다. 30분 후 정혜와 미자는 3층 이사실로 안내되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고급 책상이 놓여 있었고 민여훈 이사가 가죽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 이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건성이었다. 정혜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다.
이사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입주 홍보 때 약속했던 최고급 식자재가 3개월도 안 돼 저가 수입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 광고 아닌가요? 빈 이사는 서류를 힐끗 보더니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정혜 선생님, 식자재는 시즌에 따라 조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적절한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품질이요. 처음 도달은 1등급 한우였는데 지금은 호주산 냉동육입니다. 가격 대비 효율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입니다. 의자가 끼어들었다. 그럼 수영장 유지 보수비는 뭡니까? 3주째 폐쇄되어 있는데 매달 50만 원씩 관리비가 나가고 있어요. 빈 이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곤란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서에는 투명한 경영 공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왜 자료 공개는 거부하고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는 시설의 비용을 청구하시나요? 빈 이사의 표정이 변했다. 공손함이 벗겨지고 냉소가 드러났다. 근 의자의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이정혜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입주 초기 3개월간은 어르신들이 적응하시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서비스 투입 예산의 60%를 회수하는 게 이 업계의 관례입니다. 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수익이 나죠. 어르신들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빈 이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당연한 사업 전략인 것처럼 입주민 기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럼 24시간 의료 서비스로 매달 90만 원을 받으면서 야간에 의사가 없는 것도 관례인가요? 야간 당직 의사는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응급 상황이면 119를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쓰러졌을 때 10분 이상 기다렸어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다. 빈 이사는 차갑게 웃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여기가 병원입니까? 실버하우스입니다. 과도한 기대는 곤란합니다.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빈 이사는 방금 자신의 입으로 모든 기만을 인정했다. 이사님, 방금 하신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정혜가 조용히 말했다. 기억하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계약서에 2년 이내 퇴소 시 보증금의 30% 위약금 조항이 있으니 어르신들도 쉽게 나가실 수는 없을 겁니다. 보증금이 4억이시니 위약금은 1억 2천만 원이죠. 어르신들도 계약이니 책임지셔야죠. 빈 이사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더 궁금한 게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바쁩니다. 정혜와 미자는 이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이제 어떡하지? 정혜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기록했어. 녹음은 안 됐지만 저 사람이 한 말 한마디 전부 기억했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증이야. 그날 밤 정혜는 수첩에 민이사의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었다. 입주 초기 3개월 후 서비스 투입 예산 60% 회수는 업계 관례. 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최소화. 계약기간 2년 이내 퇴소 시 보증금 30% 위약금. 어르신들도 계약이니 책임지셔야죠. 정혜는 펜을 내려놓으며 분노를 삼킨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비밀로 쌓은 건물은 언젠가 진실의 바람에 무너진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복도에서 간호사 박소미와 마주쳤다. 소미는 정혜를 보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혜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혜는 소미의 떨리는 눈빛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물론이죠. 정혜가 민 이사와의 면담 이후 증거 수집에 집중하던 어느 새벽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새벽 3시 정혜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깼다. 황급히 방문을 열자 미자가 창백한 얼굴로 복도를 뛰어오고 있었다. 언니, 우리 영감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
정혜는 미자를 따라 급히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김만식은 침대 옆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다. 비상벨을 눌렀어? 정혜가 다급히 물었다. 5분 전에 눌렀는데 아무도 안 와. 미자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정혜는 즉시 복도의 비상 호출 버튼을 다시 눌렀다. 1분, 2분, 3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입주 안내서에는 수문의 시간 상주 주치가 5분 이내 도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약속된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돈이 지나서야 간호사 박소미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다. 죄송해요. 당직의사 선생님이 좀 안 계세요. 어떻게 의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정혜가 소리쳤다. 박소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만식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측정했다. 손이 떨렸다. 119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119를 부를 시간 있어요? 응급처치부터 해야죠.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혜는 교사 시절 배웠던 응급처치 지식을 떠올리며 박소미에게 말했다. 산소호흡기 있어요? 네, 가져올게요. 박소미가 황급히 뛰어나가 산소호흡기를 가져왔고 정혜와 미자, 박소미 세 사람은 힘을 합쳐 응급처치를 시도했다. 정혜는 김만식의 상태를 주시하며 박소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박하게 물었다. 미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5분 후에야 119 구급대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김만식을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정혜는 미자와 함께 구급차에 동승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다행히 초기 대응을 잘하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정혜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약속된 의료진은 없었다. 5분 이내에 도착은 허울 뿐이었다. 며칠 후 김만식이 안정을 되찾고 실버하우스로 돌아왔다. 정혜는 병원에서 받은 청구서를 꺼내 관리비 내역서와 대조해봤다. 관리비에는 24시간 의료 서비스로 매달 90만 원이 청구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야간 당직 의사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들이 돈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생명의 안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정혜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정혜와 미자는 다음날 바로 민영은 이사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이사님, 저희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정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민 이사는 코웃음을 쳤다. 계약 해지요? 계약서 다시 읽어보셨습니까?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 펼쳤다. 여기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죠. 이정혜 선생님 보증금이 4억이시니까 위약금은 1억 2천만 원이네요. 정혜가 계약서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다. 마지막 페이지 끄트머리에 아주 작은 글씨로 위약금 조항이 적혀 있었다. 정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이렇게 작은 글씨로 숨겨놓고 계약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숨긴 게 아닙니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계약이죠. 1억 2천이요? 미자가 놀라 되물었다. 네. 윤미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도 계약이니 책임지셔야죠. 서명하셨잖아요.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빈이 사는 입주민들을 금전적으로 올가매고 있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덫이었다. 이사님 계약서에는 24시간 의료 서비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이 쓰러졌을 때 의사는 없었어요. 이건 계약 위반 아닙니까? 야간 당직은 비용 문제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김만식 어르신이 무사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위약금 1억 2천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절망에 빠진 채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누군가 정혜의 팔을 살짝 잡았다. 돌아보니 간호사 박소미였다. 소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혜 선생님,
잠깐 제 방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정혜와 미자는 박소미를 따라 1층 직원 휴게실로 갔다. 소미는 문을 닫고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소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뭔가요? 이 안에 미미사님이 친인척들을 허위로 등록해서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자료가 있어요. 고액 연봉의 특수 컨설턴트나 사회복지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들이에요. 회계 장부랑 내부 지침 파일도 다 들어있어요. 정혜는 USB를 받아들며 소미를 바라봤다. 소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건가요? 이곳은 지옥이에요. 저는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매일 비용 절감하라는 지시만 받아요. 김만식 어르신이 쓰러졌을 때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린 거 너무 괴로웠어요. 양심상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소미는 울먹였다. 선생님, 부탁드려요. 이 시설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저희는 소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그날 밤 정혜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비니사의 친인척 7명이 월 500만 원씩 급여를 받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근무 기록은 전혀 없었다. 정부 보조금 신청 서류에는 허위로 인력을 부풀려 신고한 증거들이 빼곡했다. 이제 충분해. 정혜가 중얼거렸다. 정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여기로 와줄래? 서연은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라 네, 지금 갈게요 라고 대답했다. 1시간 후 서연이 실버하우스에 도착했다. 정혜는 서연을 방으로 들이고 테이블 위에 쌓인 서류들과 USB를 내밀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이 물었다. 정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한 품격은 가짜였고 우리의 생명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었어. 정혜는 지난 몇 주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했다. 박은식 자재, 폐쇄된 시설, 과도한 유지보수비, 입주민 모임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개인적인 만남까지 감시했던 일, 김만식이 쓰러졌을 때 없었던 의사, 그리고 USB에 담긴 횡령 증거들까지. 서연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내가 직접 확인해봐. 이게 내가 나를 모신 곳의 진짜 모습이야. 서연은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어머니의 말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정혜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서연아, 이제 내가 나를 도와줄 차례야. 서연은 어머니가 건넨 서류와 USB를 며칠 밤낮으로 검토했다. 관리비 내역서, 식자재 납품 서류, 박소미가 제공한 횡령 증거 파일들.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서연은 자신의 오만함과 안일함이 얼마나 어머니를 외롭게 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는 워낙 깐깐하시니까 자신이 했던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는 깐깐한 게 아니었다. 정의로웠던 것이다. 서연은 정혜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정혜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이제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 이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대기업 홍보팀장으로서 서연이 가진 전문성과 인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먼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계약서와 증거 자료들을 검토받았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사기와 허위 광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다음으로 서연은 언론사 기자들에게 연락했다. 실버산업의 어두운 민낯을 취재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여러 언론사가 관심을 보였다. 일주일 후 정혜,
미자, 서연, 그리고 각소민은 함께 모였다. 네 사람은 입주민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입주민 전체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요. 정혜가 말했다. 저도 돕겠습니다. 박소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공청회를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PPT를 준비했다. 정혜는 발표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교사 시절 학생들 앞에서 서던 그 단호함이 다시 살아났다. 공청회 당일 2층 대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입주민들이 모였다. 정혜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떨리지 않았다. 평생 교단에서 정직과 원칙을 가르쳤던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분, 저는 이정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엘리시움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첫째, 입주 홍보 때 약속했던 유기농 최고급 식자재는 입주 3개월 후부터 저가 수입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광고입니다. 클래 식자재 납품 내역이 떴다. 입주민들이 웅성거렸다. 둘째, 수영장,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가 폐쇄되었음에도 매월 5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입주민 200명 기준 연간 12억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지도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내역서와 폐쇄된 시설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입주민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커졌다. 셋째, 24시간 의료 서비스로 매달 90만 원을 청구하면서도 야간 당직 의사는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은미자 씨의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약속된 5분 이내 도착은 거짓이었고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습니다. 미자가 눈물을 닦았다. 강당은 술렁였다. 넷째, 입주민들의 모임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개인적인 만남까지 감시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 모임도 해산당했어요.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정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위혜원 이사는 친인척 7명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과 관리비를 횡령했습니다. 이 증거는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회계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크린의 횡령 증거 자료가 떴다. 강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폭발적인 분노로 들끓었다. 사기야 사기.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민효은 이사가 강당 뒤편에서 황급히 일어나가려 했지만 입구는 이미 입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정혜 선생님의 며느리 김서연입니다. 대기업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이미 여러 언론사에 이 사건을 제보했으며 내일 아침 주요 일간지에 보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민 이사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함부로 나가면 보증금의 30%를 배상해야 합니다.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민 이사님, 허위사실 및 사기로 인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위약금은커녕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사기죄, 횡령죄로 형사 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 이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여러분, 서연이 입주민들을 향해 말했다. 법은 우리 편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강당은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한 달 후 더 엘리시움 운영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신규 입주자는 끊겼고 기존 입주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회사는 무너졌다. 민효은 이사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해고되었다. 회사는 모든 입주자에게 위약금 없는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정혜는 환불받은 보증금으로 아들 가족이 사는 집 근처에 작은 주택을 임대했다. 윤미자 부부도 같은 동네에 집을 구했다. 두 가족은 진짜 이웃사촌이 되었다. 정혜와 미자는 그곳을 자유롭게 교류하고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매주 독서 모임을 열었고 이웃 어르신들을 초대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누구를 감시하지 않았고
9시 이후에도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정혜를 찾아왔다. 서연은 어머니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품격은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는 용기였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혜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깨달았으면 됐어. 그게 중요한 거야. 몇 달 후 정혜와 미자는 지역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연 제목은 노년의 진짜 품격이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비싼 시설에 있지 않습니다. 정혜가 말했다. 주체적인 삶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에 있습니다. 미자가 덧붙였다. 우린 속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혔고 함께 싸웠어요. 그게 우리의 품격입니다. 강연장은 박수로 가득 찼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이제 그 빛은 진짜였다. 강연이 끝나고 서연이 정혜를 찾아왔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다. 어머니, 진짜 품격은 진실을 지키는 용기였네요. 정혜는 며느리의 손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서연아, 우리의 노년은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하는 시간이어야 해. 그걸 잊지 마. 그날 저녁 정혜는 작은 주택마당에서 미자와 차를 마셨다. 담장 너머로 손녀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서연이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은 누군가가 허락해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지켜낸 것이었다. 미자야, 우리 잘 싸웠지? 정혜가 물었다. 그럼. 언니 덕분에 살았어. 미자가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다. 정혜는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이곳의 친절은 진실을 가린 커튼일지도 모른다.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찾아낸다. 70세 이정혜는 깨달았다. 노연의 품격은 화려한 로비에도 크리스탈 샹들리에도 30층 레스토랑에도 없었다. 그것은 부담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용기에 있었고 약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연대에 있었으며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선택에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다. 당신의 부모님은 안전하십니까? 당신의 이웃 어르신은 존중받고 계십니까? 혹은 당신 자신은 언젠가 맞이할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정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